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국제 행사인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오늘 부산에서 개막했습니다. 문 대통령 아세안 각국 정상과 회담을 통해 한반도와 영내의 평화 구축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네, 청와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주변 4강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신남방 정책 2.0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 관련 내용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엄은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김희재 한국동남아연구소 연구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저희 기자들이 현지에서 부산 상황 자세히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아세안 정상 특별 정상회의 10개국이 정상들이 참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캄보디아 총리는 장모의 건강 이유로 불참을 하게 됐습니다. 과거 있었던 회의하고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이번 회의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김 교수께서? 일단 중국과 일본이 굉장히 강세인 이 아세안 지역에서 한국이 10개국 정상을 모두 모셔서 하는 세 번째 회의입니다. 예. 그래서 더 의미가 특별하다고 할 수 있죠. 어떻습니까? 이 한 아세안 정상회의 여러 나라들이야 정해져 있지만은 또 저희들이 대할 때마다 시대가 바뀔 때마다 이 회의를 하는 의미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일단은 부산이 5년 전에 25주년 행사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렇게 큰 행사를 유치하게 됐는데 부산 시민 여러분, 부산 또 시장 오거돈 시장님께 이제 축하의 말씀, 그다음에 잘 치러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사실 아세안은 매년 11월 초에 정상회의를 엽니다. 그래서 의장국인 국가의 수도에서 정상회의가 있고 그게 11월 초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 11월 초에 이미 10개국 정상, 그다음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아세안 관계 회의를 참석차 이미 방콕에 가셨었고 11월 초에 그래서 10개국 정상들하고 다 만났는데 예. 3주도 안 된, 거의 한 딱 3주 지났는데 3주 만에 다시 아세안 10개국 정상, 물론 캄보디아 훈센 총리님 못 오셨지만 다시 우리나라에 와서 다자회의인 정상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양자간 회의를 하고 또 그 외에도 각종 부대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세안에서도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 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평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어떤 의제들이 이번 이 회의에서 주로 다뤄지게 되는 겁니까? 사실 이게 10개국, 그다음 우리나라까지 해서 11개국이니까 얼마나 많은 의제들이 그쵸. 다뤄지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어떤 의제들이 다뤄지는지는 정상회의 못지않게 정상회의의 부대 행사가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제가 세보니까 한 30개가 넘어요. 많네요. 네, 예. 그래서 차세대 리더 모임들도 있고요. 문화 분야에서 보면은 공예 전시회, 그다음에 영화 주간, 미디어 주간, 푸드 관련된 거, 패션 관련된 거 이런 것도 있고요. 사실 이제 아세안 국가들은 경제 협력에서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예. CEO 서밋, 그다음에 기업인 협의회 총회 이런 것들도 있고 스타트업 엑스포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인프라 장관회의, 그다음에 공공행정 장관회의 이러면서 각종 장관회의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주 다양한 행사들, 그 회의체들 안에서 아주 다양한 아젠다들이 다뤄지리라고 기대하고 예, 있습니다. 아세안 말씀하시죠. 아세안이 30년 동안 대화 관계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예. 이번이 그 30년을 종합하고 또 향후 30년 우리가 어떻게 결실을 맺을 것인가 하는 그런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한 세대를 평가하고 이후 한 30년을 어떻게 나아갈 건지 서로가 상의하고 논의하고 협조하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정치 외교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관련 협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듣고 두 분 이미 부산을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김 원장께서는 음식 문화의 또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이 네. 10개국 각국의 음식을 좀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됐다고 했는데 직접 가보셨습니까? 부산의 카페 거리로 유명한 그 점포거리 주변에서 굉장히 활발한 그 활동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특히 그 아세안 10개국의 음식을 모두 먹을 수 있는 그 푸드 스트릿이 거의 대박이 났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주말에 오후 1시인데 이미 표가 다 매진돼 버렸고 예. 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KTX 타고 오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예, 어느 나라 음식이 가장 인기가 있던가요?
예, 우리는 일단 베트남 쌀국수 정도가 가장 익숙한데요. 예. 의외로 뭐 미얀마의 샨족의 국수라든지 또 캄보디아 그리고 브루네이 음식까지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고요. 특히 영부인들이 예. 많이 오셔서 행사가 훨씬 더 이렇게 활기 있고 예. 좋았습니다. 예. 사실 동남아 그러면 우리가 그냥 좀 길거리 음식만 사실 생각하시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고급 음식이고요. 그 CNN이 조사한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에서 이 베트남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그리고 태국 음식이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동남아 음식이 이 세계 시장에서 갖는 위치가 확고해요. 특히 런당이라는 음식, 인도네시아 미낭가바울은 른당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모계사회 음식이에요. 그래서 그 음식은 어머니가 길 떠나는 아들과 또 아버지에게 주는 그런 어머니의 음식이고요. 인도네시아가 특히 이제 다양한 음식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예. 한 번쯤 기회가 되면 우리도 시청자분들이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부산에 도착한 문 대통령 한 아세안 정상들과 첫 번째 공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스마트 시티 착공식이죠. 태국 총리가 뭐 직접 참석을 하지 않은 베트남 총리와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 아시아 국가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어떤 게 사업입니까? 일단은 지금 제가 알기로 그 오늘 그 정상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기간 동안에 첫 번째 행사가 지금 9시 반부터 시작되는 스마트 시티 장관 회의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회의 자체가 한국의 김현미 국토부 장관하고 태국 디지털 경제 사회부의 장관님께서 공동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그 제가 아까 뭐 30개 부대 행사 말씀드리면서 그 아세안 정상회의 동안 수많은 의제들이 다뤄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실 스마트 시티가 향후 협력에 있어서 플래그십, 그러니까 이제 선도 사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동남아 국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이미지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약간 값싼 여행지, 열대 비치 뭐 이런 이미지인데 사실 아세안의 도시들을 돌아다녀 보면 요새 그 도시의 성장이 정말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건 도시화가 진전되는 것과 ICT, 우리한테 익숙한 용어로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디지털 도약을 하는 것, 그다음에 젊은 층들이 그런 기술을 이용한다는 것, 예, 예. 그다음에 중산층이 증가하는 게 동반돼서 연동돼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아세안은 이제 그 알파벳 ABCD 순으로 해서 의장국이 해마다 바뀌는데 2018년이 싱가포르가 의장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아세안 국가들이 보면 좋게 말하면 이제 다양성이 있고 사실 이제 경제 수준 발전 정도나 이제 도시 발전 수준에 있어서 이렇게 수준 차이가 약간씩 있는데 예. 싱가포르는 뭐 세계 스마트 시티 순위를 매긴다면은 1위를 차지하는 국가들입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은 많은 국가들은 그 계획되지 않은 도시화 혹은 이제 지금 현재 도시의 관리 기능들이 좀 부족하다 그렇죠. 보니 각종 도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동남아의 수도들이 대체로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후변화 위기 때문에 해수면 상승이 되면 도시에 이제 홍수, 침수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스마트 시티는 신도시를 새롭게 건설하는 ICT 기술이 집약되는 그런 도시들도 있지만 예, 예. 사실은 많은 선진국의 도시 또 이제 한국에서도 어제 착공식을 했던 부산 에코 델타 예, 예. 시티나 세종시처럼 국가가 시범 사업으로 새로운 신도시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지방의 많은 도시들이 그 도시 재생을 위한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동남아 국가들이 신도시도 만들고 또 도시 재생용 스마트 시티를 하는 한국의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우려고 관심이 한다고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전해드리고 싶은 소식은요. 아세안 전체적으로 볼 때 6억 5천만 명의 인구인데 그중에서 젊은 층, 30대 미만이 거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굉장히 젊은 나라인데요. 다들 디지털 기기를 너무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디지털 혁명으로 인한 변화의 속도
속도가 어찌 보면 한국보다도 더 빠르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없는 게 메리트인 그런 새로운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요. 예. 뭐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뭐 인도네시아의 반둥이라든지 이런 스마트 도시에서는 우리 한국과 결합해서 좀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이미 유럽이나 서구와 빨리 연결된 나라들이기 때문에 또 인프라도 충분합니다. 예, 그 아세안 국가들이 최근에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에겐 좀 더 중요한 국가들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네네. 회의가 굉장히 좀 의미가 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 성장세가 좀 어느 정도입니까? 아세안 국가가 2018년 기준으로 해서 그 평균 성장률이 5.3% 나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한 아세안 정상회의를 오늘 내일 이틀간 하고 또 3일차에는 한 메콩 정상회의를 특별하게 하지 예, 않습니까? 맞죠. 메콩 지역이 지금 현재 성장의 허브로서의 주목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메콩 국가는 이제 1% 더 높은 6.32% 정도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메콩 5개국 중에서 태국은 이미 중진국에 반열에 올랐거든요. 그래서 태국을 제외한 나머지 4개국은 거의 7%에 육박하는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예. 상태입니다. 특히 메콩강 이제 어머니의 강이라고 부르는데요.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미얀마, 또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까지 이어지는 국제 하천입니다. 특히 이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환경이나 또 경제 발전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메콩강 유역 5개 국가의 협력 첫 한 메콩강 유역 정상회의가 있는데 그 결과도 좀 지켜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 한 아세안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청와대가 강조했던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남방 정책 2.0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네. 어떤 의미고요? 이게 전략적으로 한 아세안 국가에 어떤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지 그걸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 사실 연구자 입장에서 정부가 너무 속도를 빨리 내고 있어서 저희가 사실 좀 따라가기 힘든 예, 정도입니다. 그래서 진도를 워낙 많이 빼놔서 이번 정상회의 끝나면 바로 평가회에서부터 저희들이 할 일이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사실 원래 점수 올릴 때 3, 40점에서 70점 올리는 건 쉬운데 70점에서 90점, 100점 가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단히 철저한 평가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평가에 기반한 전략을 새롭게 구상을 해야 되는데 예. 2.0에서는 좀 더 섬세한 비전 그다음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그 신남방 정책을 3P의 세 축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3P가 나오는 배경 자체가 사실은 한아세안 관계에 있어서 무역 역조가 매우 큽니다. 저희의 흑자폭이 너무 크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이거는 우리가 시장으로만 바라보는 거지 상생의 방향으로는 아직 조금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신남방 정책 2.0이 되면은 상호성의 원칙, 그다음에 공동 번영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행히 한 아세안 지난 그 11월 초에 있었던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RCEP이 타결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RCEP 타결을 앞두고 난 다음에 싱가포르 총리님 그다음에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동일한 어휘를 사용하시면서 그 행사 그 의미를 말씀하셨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 기조로 이렇게 그 후퇴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시아에서만큼은 더 넓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라는 의미를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예. 네, 나아가서 너무 이제 경제적인 접근으로만 하게 되면 실제로 아세안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중국이 딱 그런 상황인데요. 중국이 1대1로 정책을 펴면서 동남아 아세안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한마디로 이제 돈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베트남, 미얀마,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반중국 기류도 굉장히 강해졌거든요. 그래서 이 신남방 정책 2.0은 어떤 경제적 번영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속만 차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남아 사람들의 좀 마음을 얻고 또 문화적으로 다가가는 이제 그런 어떤 선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동남아 지역에 한번 가보면 굉장히 한류가 강합니다. 그냥 한국에서 왔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사랑받고 또 관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이 딱 우리가 아세안과 그런 본격적인 어떤 마음을 나누는 관계를 맺어가기에 상당히 좋은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이 시점에 열리는 것은 우리에게 참 행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지금 세계 경제가 점점 식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5에서 6, 이제 7%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은 지금 전 세계에서 아세안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개국 정상이 다 오시는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뭐 기업인 또 뭐 여러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아세안 10개국과 이렇게 연결된다면 굉장히 우리가 이 지역의 경제 영토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생각의 영토를 넓히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전과는 달리 이제는 다 SNS나 뭐 여러 가지 그 IT 플랫폼으로 우리가 쉽게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락처만 주고받으면 우리가 한꺼번에 이 부산에서 10개국의 모든 전문가들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동안은 국경에 갇혀서 사고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커넥토그래피, 즉 입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경쟁력 있는 연결성을 갖느냐가 중요한데요. 이번에 그 10개국에서 다 오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모든 분야에 계신 분들이 그 10개국의 모든 네트워크를 한꺼번에 이렇게 딱 질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국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중요한 기회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정부도 굉장히 좀 신중하게 많은 접촉을 하려고 기회를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아세안 국가들도 한국에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어느 정도입니까? 그렇게 저도 이제 어디 강의 나가고 그러면 그런 표현을 쓰는데 한국은 아세안에게 있어서 가까운 미래다. 네, 가까운 미래다. 가까운 예. 미래다. 사실 이제 일본이나 이제 선진 유럽의 국가들이 경제 성장을 많이 했지만 실제로 이제 아세안이 봤을 때 한국은 출발선이 비슷했었죠.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렇게 고소득 국가로 정말 한국이 성장한 모델을 배우고 싶어 하고요. 다른 한편 저는 한국이 민주화에 성공했던 것도 되게 중요한 이렇게 아세안에서 바라보고 있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사실 이제 김희재 선생님께서 이제 문화산업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문화산업 자체가 실제로 창의와 혁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창의와 혁신의 기반은 민주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화 이후로 우리가 이제 창의와 혁신을 펼칠 수 있는 장을 펼쳐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문화의 기반은 바로 이렇게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민주화에서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학교에 있으니까 아세안 유학생들 그다음에 이제 아세안의 학자들하고 교류하고 이러는 것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한국 내외에 있는 전체 유학생이 한 23%가 아세안 유학생으로 알려져 있어요. 2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신남방 정책 2.0을 표방을 하시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그 임기 내에 이 비중을 40%까지 올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4만 명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 저희가 그 얼마 전에 한 2년 전에 나온 보고서에 나온 건데 한국 유학을 경험했던 아세안 학생의 20%가 유학 오기 전하고 유학 오고 난 다음에 실망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어쨌든 이제 상호성을 어떻게 제고할 예. 것인가, 또 이제 아세안을 배우려는 자세에 대해서 더 많이 우리의 준비도 필요하다라는 예.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아까 업 연구위원께서 3P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네. 평화, 사람, 번역, 네네. 그걸 약자, 영어 약자를 예, 따서 예. 하는 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네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김 의원님, 아까 중국의 1대1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세안 국가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중국과 일본 자본이 아세안 쪽에 많이 투입이 돼 있는데 이제는 한국이 더 좋다. 그 과거의 역사적 경험이랄지 어떤 정치 외교적 관계를 떠나서 이제 한국과 좀 가까워지겠다 이런 욕구가 강한 겁니까? 실제 어떻습니까? 특히 베트남에서 그렇습니다. 베트남도 우리처럼 중국의 영향권으로 거의 천여 년 넘게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 중국에 대해서 기본적인 반감이 있습니다. 적의 적은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트남이 우리와 공유하는 정서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한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박항서 감독이 또 한류 바람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딱 하노이와 호치민에 내리시면 여기가 한국이야 베트남이야 할 정도로 한글도 많이 보이고요. 또 베트남 분들이 한국어로 이렇게 말을 걸어 주시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한국 기업들이 거의 뭐 수천 개가 지금 베트남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쪽 베트남의
어떤 기반으로 해서 또 이 아세안 전 지역으로 또 관심과 또 사업 영역을 확장하실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한 아세안 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은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사실 이번에 참석하게 되는 이 9개국이 모두 북한과 수교를 맺고 있는 국가이다 보니 네. 이렇게 만남에서 앞으로의 이제 뭐 비핵화나 한반도 네.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좀 일정 부분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김정은 위원장께서도 못 가서 미안하다, 이렇게 아쉬움을 표현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자체가 이제 아세안이라는 공간이 북한에게도 굉장히 무시할 수 없고 또 중요한 그런 외교의 장이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예. 아무 연락이 없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 역시 아세안 국가에서 열렸고요. 특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올 초 베트남 하노이에서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베트남이 북한이 굉장히 닮고 싶어하는 어떤 개혁 개방의 모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이머이, 너이머이 그렇게 베트남 사람 도이머이, 얘기하는데요. 이 개혁 개방 정책으로 인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고 그것이 북한에 굉장히 자극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아세안 국가들의 이런 빠른 발전 그리고 이런 공동체 의식이 이제 강화되면서 이제 북한에게도 우리도 베트남처럼 이렇게 세계 경제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지금 굉장히 레슨도 되고요, 또 교훈도 예. 되고 또 자극도 되는 그런 외교 기관이라고 공동체라고 할 수 예, 있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님께 드릴게요. 이 아세안 제가 알기로 언어, 문화, 네. 종교 다 좀 다르잖아요. 네, 특이하기도 하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네, 네. 어떤 맞춤형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뭐 신남방정 2.0도 말씀하셨는데 한 아세안 앞으로 어떤 관계가 이루어질 것 전망을 하십니까? 또 어떤 전략을 저희들이 구사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어려운 질문이네. 답하기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아세안하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다른 신문에 칼럼을 그렇게 썼는데 저는 특히 이제 메콩 지역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메콩 정상회담 하는 만큼 그 메콩이 어떻게 변했고 그다음에 이제 아세안 차원에서 소위 이제 지역에서 평화가 경제로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었던 것이 되게 중요한 이게 저희가 배울 점이라는 또 생각도 드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아세안을 이제 아세안이 개별 국가로 보면은 사실은 약소국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세안은 이미 67년서부터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미 그 국제 외교 무대에서는 중견국 이상의 그런 외교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특히나 90년대 이후에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했던 4개국이 차례로 개혁 개방에 나서면서 아세안이 체제가 다르지만 한데 어울려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저는 사실은 저희가 한반도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하나의 참조 모델이고 배워야 되는 점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디지털 혁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종교, 인종, 문화가 굉장히 다양한 아세안이었는데 이제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거대한 디지털 제국으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그랩이나 고잭 같은 이제 그런 차량 공유 시스템부터 시작을 해서요. 뭐 다양한 그 인터넷 상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이제는 이 아세안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단일 시장으로 이제 기능하고 있고 우리도 한국에 그냥 있으면서 물리적 공간에 있으면서 연결만 되면 우리가 얼마든지 사업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공간 혁명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예.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어머님께서 가까운 미래를 하셨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김희재 한국동남아연구소 연구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